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 저희 어머니의 젊은 시절에 대해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가정 환경은 아주 평범하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이 엄청 풍족해서 돈을 펑펑 쓰며 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찢어질 듯 가난하진 않았다더라고요. 그냥 가족들 삼시세끼 먹고 살 정도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중 첫째 딸이었던 어머니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셨고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상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1등으로 말이죠. 그때는 여자들에게 상업고등학교가 정말 최고였던 시절이잖아요. 공부 잘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고 취업도 보장되었고 말이죠.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얼른 졸업해서 돈을 벌고 싶으셨대요. 그때 제 외조 부모님께서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는데 어머니 눈에 그게 너무 고생스러워 보여서 한 푼이라도 보태고 싶었다고 하셨죠. 저희 어머니가 정말 한다면 한다는 성격이거든요.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시더니 졸업 직전에 한 회사에서 취업 제안을 받아서 비서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나는 구두를 신고 사원증을 목에 걸고 아침마다 드라이로 곱게 웨이브를 넣은 머리를 찰랑이며 다니는 회사원 시절이 참 행복했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회사 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있고 서러움도 있었지만 나름 잘 이겨내며 회사 생활을 즐기셨다죠. 아마 이게 천직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셨답니다. 그만큼 일이 재밌고 돈 버는 게 행복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같이 일하던 비서분이 한 분 더 있었는데 그분이 배탈이 났나 그래서 점심을 거른다고 했대요. 혼자 점심을 먹게 된 어머니는 식당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한참 고민을 하셨답니다. 그때는 혼자 밥을 먹는 게 영 어색하고 부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저 불고기 정식 하나만 주세요.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서너 번 간 식당인데 식당 직원이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직원은 젊은 남자였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일을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더라고요. 직원이 곧 어머니에게 음식을 내어줬는데 원래 찬에 없던 달걀 후라이 하나를 따로 쓱 가져왔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맛있게 드세요. 맨날 오는 단골도 아닌데 왜 서비스를 주나 궁금해서 다른 테이블도 둘러봤는데 어머니의 상에만 달걀 후라이가 놓아져 있었답니다. 뭐 잘못 만들어서 그냥 준 건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맛있게 식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 식당에 갈 때마다 직원이 달걀 후라이를 줬다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분과 가도 달걀 후라이를 주고 어쩌다 혼자 가게 되어도 줬다고 했습니다. 왜 주나 궁금했지만 식당이 항상 바빠서 물어볼 틈이 없었고 그렇게 두 달이 흘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톡톡 치더래요. 그래서 돌아봤는데 글쎄 그 식당 직원이 있었답니다. 이 버스 타세요? 왜 그동안 한 번도 못 봤지? 저도 맨날 이 버스 타거든요. 아, 타는 시간이 달라서 못 봤나?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거든요. 일찍 나와야 만나는구나. 아, 그럼 이제 맨날 일찍 나와야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직원은 횡설수설하며 고백 아닌 고백을 해버렸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멍하니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말이 튀어나와 버렸답니다. 달걀 후라이 왜 주세요? 말해놓고도 놀라셨대요. 버스에서 갑자기 달걀 후라이라니. 그런데 그 말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올 만큼 너무너무 궁금했답니다. 어머니의 말에 어머니도 놀라고 직원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남자 직원이 곧 싱긋 웃으면서 말을 했답니다. 왜 주는 것 같아요? 엉뚱한 질문에 엉뚱한 대답. 그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시작이었습니다. 달걀 후라이를 주던 아버지는 이유가 궁금하면 차 한 번 마셔달라며 어머니에게 구애를 했고 어머니는 순수하게 달걀 후라이를 준 이유가 궁금해서 데이트를 승낙했답니다. 어머니가 여상을 나와서 여자만 있는 비서실에 있다 보니 달걀 후라이가 호감의 신호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더라고요.
차 한 잔을 시작으로 만남을 시작한 어머니와 아버지는 단순한 호기심과 호감을 넘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나아가서 미래를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저희 외조 부모님께서 아버지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답니다. 실은 아버지가 19살 때 혼자가 되셨거든요. 저희 친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중학생 때 암을 발견하셔서 2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친할머니는 혼자 생계를 책임지다가 아버지가 19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이었고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어서 19살이라는 나이에 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지켜야만 했던 거죠. 집안에 도움받을 어른도 없어서 아버지 스스로의 힘으로 가족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학교 그만두고 막노동하고 배달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거였죠. 그러다가 어머니를 만났을 땐 동생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을 때였고 각자 밥벌이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이제 책임질 동생들도 없는데 연애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며 호감을 표시한 거였죠. 동생들은 성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게 외조 부모님이 보시기에 영 마음에 안 들었나 보더라고요. 사람 좋은 건 알겠는데 결혼은 아닌 것 같다. 10원 한 장 줄 시댁이 없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엄마, 제가 시댁이랑 살아요? 그 남자랑 사는 거지? 우리 집도 돈 많은 거 아니면서 왜 그래요, 진짜? 엄마가 전에 그랬잖아요. 돈 달라고 하는 시댁 있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요. 아유,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오니? 아무튼 안 돼. 멀쩡한 사람 데려와. 집안 멀쩡하고 부모님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저희 외조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답니다. 특히 아버지가 속상해하는 기색도 없이 어떻게든 결혼할 거라면서 의지를 꺾지 않았다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노력을 했냐면요. 매일 출근길에 어머님 집에 찾아가서 아침 인사를 드리러 갔었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동창회 같은 모임이라도 있는 날에는 아버지가 집에 와서 할아버지 구두를 열심히 닦아놓기도 했답니다. 심지어는 김장하는 날 외할머니를 도와 김장도 했다더라고요. 모은 돈이 얼마나 있으며 신혼집은 어디에 구할 생각이고 어머니 오는 날 없이 매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국 결혼을 승낙받게 되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담한 구축 빌라에 신혼집을 얻은 두 분은 너무너무 행복한 신혼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제가 태어났고 그리고 또 얼마 뒤에 부모님은 가게를 차리게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돈을 벌려고 다양한 일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 중에서 식당 일을 가장 많이 하셨대요. 중국집에서 양파 까면서 배달도 해보고 한겨울에 엄청 큰 고깃집 뒷마당에서 고기 불판도 닦아보고 시장에 있는 국수집에서도 일해보고 그 밖에도 분식집, 장어집, 횟집, 한정식집 등등 진짜 많은 곳에서 일을 해보셨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식당 일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결혼 후 어머니와 상의 끝에 식당 개업을 하게 된 거였죠. 과연 손님들이 찾아줄까 걱정하며 개업을 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개업한 식당이 석쇠 불고기집이었는데 근처 사무실 사람들이 회식할 때 종종 찾아주는 가게가 되었죠. 점심 장사도 그럭저럭 되었답니다. 작은 가게라서 떼돈을 벌진 못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가게에 대한 애정이 컸고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주 어렴풋이 부모님의 가게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갓난아기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등에 업고 가게에 나가셨거든요. 호되기로 저를 업은 채로 상을 치우고 손님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보고 나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밤에는 아버지가 혼자 일을 하니까 그게 어머니 마음에 걸렸나 봐요. 매일 잠깐이라도 나가서 가게 일을 돕고 아버지 끼니를 챙겨주곤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안 저는 거기서 자고 먹고 놀면서 성장했죠. 그렇게 매일 가게에 있었는데 정작 가게에 대해 기억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제가 4살 때 가게 문을 닫아야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던 아주 늦은 밤에 골목길을 빠르게 달리던 오토바이에 치였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슬프고 허망했는데 CCTV도 없어서 범인도 못 잡으니 억울함을 풀 것도 없었습니다. 행복하던 일상이 한순간에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심도 하지. 어머니와 저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가게를 운영해 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영을 아버지가 도맡아 하고 있었으니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또 저도 그때 고작 4살이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반대로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잘 못하시거든요. 공부는 잘하셨지만 주방일은 영 소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점심 장사라도 해보려고 떨그럭거리며 운영을 했는데 얼마 뒤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말로 곰같이 덩치가 큰 검은 옷 입은 남자 3명이 가게로 들어왔대요. 그러더니 가게 의자와 상을 발로 걷어차고 수저통을 던지고 반찬을 엎으면서 아수라장을 만들었답니다. 놀란 어머니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남자 한 명이 머리채를 콱 잡으면서 종이 한 장을 보여줬답니다. 그 종이는 계약서였습니다. 바로 사채 계약서요. 그리고 그 계약서 제일 아래에는 아버지의 지장이 찍혀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당신들 사기꾼이지? 우리 남편이 사채를 썼다고? 이 가게 얻으면서 은행 대출 받은 거 말고는 돈 빌린 곳 없어. 이 사기꾼들아! 이 아줌마 세상 물정 모르네. 당신 남편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은행이 미쳤다고 돈을 빌려줘? 직장이 있어, 집이 있어, 뭐가 있어.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 사채라도 쓰는 거지. 남자의 말에 어머니는 순간 눈앞이 핑핑 도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곧장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은행 빚은 하나도 없었다더군요. 아버지는 그동안 어머니를 속이고 사채업자들에게 매달 이자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큰 대출금을 갚을 여유는 당연히 없었고 무섭게 불어나는 이자를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던지라 어머니는 결국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에 전세금까지 뺀 후에야 겨우 사채를 갚을 수 있었죠. 지호야, 우리 어떡하니? 이제 정말 땡전 한 푼 없다. 닥친 현실이 정말 거짓말처럼 불행했지만 어머니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새로 이사를 한 집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지만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갓난아기 때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저를 옆에 앉혀두고 생선빈을 손질을 하고 옷가게에 가서 옷을 팔았습니다. 가끔은 주인 할머니 댁에 맡겨지기도 했습니다. 따뜻하게 보일러가 틀어진 방에서 늘어지게 뒹굴거리면서 TV도 보고 귤도 까먹고 있다가 보면 어머니가 얼음장처럼 꽁꽁 얼어서 저를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정말 독하다고 혀를 내두를 만큼 어머니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제게 사랑을 많이 주셨고 부족한 형편에서 벗어나고자 쉼없이 발버둥을 치셨습니다. 그런 노력 덕에 3층짜리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살던 저와 어머니는 3년 만에 그곳에서 벗어나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월세 내며 사는 인생 아니냐 하겠지만 집이 2배는 넘게 넓어졌는걸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서너 군데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버셨습니다. 일명 쓰리잡 포잡을 하면서 잠잘 시간도 없이 일을 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블라우스에 정장 치마를 입고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지호야, 엄마 어때? 어울리니? 괜찮아? 앞집 아줌마가 안 입는 거라고 줘서 받긴 했는데 허리가 살짝 크네. 이따 꿰매야겠다. 예뻐요, 엄마. 그런데 엄마 어디 가요? 엄마 취직했어, 지호야.
엄마, 이제 영업사원이야. 그때는 너무 어려서 영업사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어머니가 일하시는 걸 보며 대충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영업사원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돌아다니며 일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는 바쁘셨고 그러면서 또 신나 보이셨습니다. 어머니가 홍길동처럼 돌아다니며 판매를 하셨던 건 다름 아닌 보험이었습니다. 비서 시절 하루에도 몇 번씩 지어 보였던 미소를 띄우고 똑부러지면서도 상냥한 말투로 보험을 팔러 다니셨고 어머니는 이달의 보험왕을 몇 번이고 기록하였습니다. 단순히 어머니가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보험에 대해 공부하셨고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아는 지인이 많이 없으니 사람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상가 건물을 돌면서 영업을 하셨었죠. 구두를 신은 어머니의 뒤꿈치는 까지고 피나고 아물고를 반복했고 고운 발바닥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다리 아프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보험왕이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니까 10살 때 드디어 새 가방, 새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물려받은 옷들을 입거나 좀 작아도 참고 입었거든요. 어머니께서 나중에 훨씬 좋은 거 사줄 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매년 겨울 같은 외투를 입고 낡은 구두 밑창을 수선하면서 신으셨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난방 트는 대신에 내복을 2겹씩 껴입었고 마트에서 1,000원 한 장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죠. 그러다가 10살에 새 학기가 되면서 어머니가 큰맘 먹고 새 가방과 새 운동화를 사주셨습니다. 어찌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새 신발로 운동장 밟는 것도 아까워서 체육 시간에는 고이 벗어두기도 했었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쓰는 것도 중요하게 여긴 어머니는 돈을 아주 열심히 모았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에 또 한 번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집이 무려 4층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 나무보다 높은 곳에 있었는데 그게 참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가 일찍 오셔서 같이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어쩐지 고민이 많아 보이셨습니다. 엄마, 무슨 고민 있으세요? 응? 아니, 그냥 다른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하는데 고민이네. 돈도 많이 주고 휴가도 잘 주고 일하는 시간도 괜찮은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라 불안해서. 그렇구나. 어른의 삶은 어렵네요. 그렇지. 에휴, 내가 애한테 무슨 말을. 엄마가 너무 생각이 많은가 보다. 우리 지호는 신경 쓰지 마. 어머니는 그 뒤로도 며칠 동안 고민이 많은 얼굴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할까 저도 궁금했죠. 그러다 긴 고민이 끝나셨는지 출근 준비를 하시는 뒷모습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엄마,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 지호야? 맞아, 오늘부터 새로운 회사로 출근해. 고민만 하고 있으면 뭐해? 부딪혀봐야지. 그렇지? 네, 엄마. 엄마는 뭐든 해낼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그렇게 어머니는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간간히 어머니가 다니는 회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사무실 하나가 전부고 일하는 사람도 적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10명이 안 된다고 했죠. 게다가 원래 영업은 회사 사장님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업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사장님이 직접 발로 뛰어 거래처를 다니면서 영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업을 잘하는 어머니를 스카우트한 거였죠. 그래서 어머니는 사장님하고 함께 영업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굉장히 젊다고도 했습니다. 어머니랑 별 차이가 없다고 했으니까 아마 당시에 마흔이 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가 그 회사 규모가 작아서 걱정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끼리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어서 분위기가 좋고
서로 개인 사정도 배려하면서 유동적으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염에 걸려 학교 보건실에서 새하얗게 질려 있을 때도 어머니가 바로 달려와 주실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월급도 잘 주고 성과금도 넉넉하게 준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어쩐지 이전에 보험회사에 있을 때보다 더 만족하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뛰어난 영업 솜씨로 거래를 많이 성사시키게 되어서 회사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즐겁게 일을 다니시는 게 좋았습니다. 전보다 웃는 날도 많았고, 일이 일찍 끝나니까 어머니의 얼굴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 회사가 더 잘 돼서 어머니가 더 오래오래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신 지 2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학교가 일찍 끝난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회사에 계셔야 하는 시간인데 말이죠. 오늘 출근을 안 하셨나? 일찍 퇴근을 하셨나 싶었습니다. 엄마,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어머, 지호 왔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늘 시험 봤다고 했지? 배고프겠다. 간식해줄게.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제가 말을 걸자 화들짝 놀라며 허둥지둥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출근을 안 하셨냐는 물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날 저녁까지 어머니는 회사에 대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힘드신 건지 낯빛도 안 좋아 보였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날도 학교 끝나고 와보니 어머니가 집에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일찍 퇴근한 게 아니라 출근을 안 한 것 같았죠. 궁금증을 참을 수 없던 저는 전날처럼 소파에 멍하니 있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출근 안 하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일은 무슨. 그냥 엄마 회사 그만뒀어, 지호야. 네? 갑자기요? 왜요? 왜 그만두셨는데요? 엄마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그만두래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냥 엄마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거야. 그러니까 왜요? 그 회사 좋아하셨잖아요.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분명 표정은 평소와 다른데 계속 아무 일 없다고만 하고 회사 얘기를 꺼내면 피하기만 했죠. 무슨 사정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어머니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어머니는 다시 출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또다시 보험회사로 말이죠. 마치 이전 회사에 다녔던 게 없던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시 보험 영업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어머니가 잠시 일을 했던 그 회사에 대해서 점점 잊어가고 있었죠.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저는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대학에 가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죠. 공부를 잘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어머니가 집에 늦게 오시는 날은 혼자 숙제를 하고 교과서를 책 읽듯이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어머니가 일을 나가면 혼자 집에 남아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다 어머니 덕이었습니다. 또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가 없다는 허전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제게 애정을 쏟아주셨습니다. 한부모 가정인 걸 티내지 않으려 무척 애쓰셨죠. 초등학생 때는 일일 급식 배식하러 학교에 와주시고, 중학생 때는 시험 감독관으로도 오시고, 초중고 합해서 매 학년마다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도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시험 기간이 언제인지부터 시작해서 쪽지 시험 보는 날, 방학식과 개학식, 수행평가 보는 날 등 짜잘한 학교 일정을 모두 기억하고 챙겨주셨죠. 우리 지호 오늘 체육 수행평가 보는 날이지? 엄마가 우리 지호 든든하게 먹고 가라고 소세지 잔뜩 했어. 어때? 맛있지? 네, 진짜 맛있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런 관심 덕에 언제나 어머니가 저를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았고 마음이 참 든든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살다 보니
집안에 어른 남자가 없는 게 불편한 경우가 가끔 있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광등 가는 일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제가 어머니보다 키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어머니가 밟고 올라간 의자를 잡아주는 일 뿐이었는데 어머니가 의자 위에서 까치발을 하고 형광등을 가는 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다 조마조마했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 형광등을 갈다가 놓쳐서 전구가 깨진 적도 있었죠. 그때뿐만이 아니라 힘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거나 수도가 막히거나 하면 참 곤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찌어찌 해결하기는 했지만 제가 얼른 커서 그런 어려움을 척척 해결하고 싶었죠. 그래서 고등학생 때 어머니의 키보다 더 커지게 된 이후부터는 형광등은 무조건 제가 갈았습니다. 처음 형광등을 갈던 날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이 시뻘개졌었지만 꾹 참고 해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로 어머니가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보기 싫었으니까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했던 저는 희망하던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합격했을 때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어머니를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내 활동은 물론이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공모전에서 수상도 하고 성적이 좋아서 인턴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한 회사 공채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죠. 이름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큰 회사였고 제가 가고 싶은 회사 중 한 군데였기에 기대도 컸습니다. 회사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힘든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재밌는 사람도 있고 그랬죠.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창업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회사 반년쯤 다니다가 우연히 대학 선배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이 스타트업을 했다가 일이 잘 풀려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보고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뛰어들으라고 하더라고요. 못 모를 때 도전해야 실패해도 빨리 일어선다고요. 성공한 모습의 선배의 모습을 보니 솔직히 마음이 혹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회사 입사 1년 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젊은 대표의 모습을 꿈꾸면서 말이죠. 하지만 인생은 생각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네? 초음파에 문제가 있다고요? 제가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어머니 건강검진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갑상선 초음파에서 결절이 보인다고 추가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갑상선 암이 의심된다면서요. 의사 선생님은 갑상선 암은 성장 속도도 느리고 치료 예후가 좋아서 괜찮다곤 하셨지만 그래도 암이잖아요.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추가로 한 검사에서 악성을 확정받으면서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수술 예약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거의 한 달 정도를 기다리고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걱정이 되어서 인터넷에서 갑상선 암에 대한 걸 얼마나 찾아봤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어머니가 저를 달래줄 정도였죠. 요즘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래. 우리 회사에도 갑상선암 치료한 사람 있더라고. 그 언니 지금은 완전 멀쩡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어머니도 긴장이 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거울 보면서 수술 후 흉터가 남게 될 곳을 만지작거린다던가 이따금씩 한숨을 쉬곤 하셨죠. 워낙 건강하셨던 분이라 태어나서 수술대에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서 더욱 긴장되고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만 하다 보니 어느덧 수술일이 다가왔고 저도 어머니 간병을 위해 짐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다가 수술실로 보내드렸고 4시간에 걸친 수술은 무사히 잘 끝이 났습니다. 병상에 누워 잠에 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지켜야 할 가족이 있는데 창업은 무슨 창업인가 싶었습니다. 스타트업에 뛰어들면 한동안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고 성공하리란 보장도 없었습니다.
위험 요소가 분명했죠. 지금 제 상황에서는 다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직장을 다녀야겠다 싶었고, 부랴부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채 시험은 다 마감이 되었을 때라 이전 회사만큼 좋은 곳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물불을 가릴 때가 아닌 입장이라 생각했고, 전보다 규모가 좀 작은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가보니까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가 참 괜찮더라고요. 면접관 분들도 엄청 친절하고 매너도 좋으셨고요. 어쩐지 예감이 좋았습니다. 좋은 기운으로 면접을 합격했고, 저는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거였죠. 이전에 일했을 때와는 또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후유증이 남아 있었거든요. 제일 큰 건 말씀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는 거였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쉰 것처럼 변하기도 했고, 말을 오래 하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영업일을 하는 사람이 말을 편히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후유증이었습니다. 또 팔다리에 쉽게 지가 나기도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칼슘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칼슘을 복용하긴 해서 나아지긴 했지만 가끔씩 저릿한 느낌은 가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갑상선 수술을 한 사람들에게 쉽게 나타나는 무기력함과 피로감도 있었죠. 혼자 저 키우시며 매일을 부지런하고 바쁘게 보내시던 어머니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몸을 움직이기 힘들다고 하시는 걸 보면서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성치 않은 상황인데도 일할 걱정을 하시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드렸죠. 엄마, 회복이 우선이에요. 괜히 지금 나가셨다가 더 큰 병 얻어요. 일은 제가 할 테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아셨죠? 이렇다 보니 막중한 임무를 얻은 것처럼 마음의 무게가 전과 달랐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덕분이었을까요? 입사 후 실수 한 번을 하지 않았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팀 선배들한테 일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듣고, 한 번은 사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내려오셨다가 저보고 일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다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고 하실 정도였죠. 제 덕에 저희 팀 전원 상여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칭찬도 받고 돈도 받으니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러다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잘 기획해서 계약을 성사시키기만 한다면 회사 연매출이 거의 2배로 오를 수 있는 큰 건이었죠. 부담이 되긴 했지만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하고 밤이고 주말이고 집에서도 일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큰 계약건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같이 고생한 팀원들끼리 얼싸안고 난리도 아니었죠. 사장님이 내려오셔서 특별 상여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회사에 또 한 번의 역사가 생겼네요. 모두 덕분입니다. 그리고 김지호 씨, 잠깐 내 방으로 갈까요? 사장님은 저를 따로 사장실로 부르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나 살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사장실에 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따뜻한 차를 한 잔 직접 끓여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호 씨,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이번 계약이 정말 성사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예전엔 저도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성격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겁이 나기도 하네요. 쉽지 않은 현실에 하도 부딪혀서 그런 건지. 그런데 이번에 지호 씨가 해낸 일을 보니까 불가능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참 고마워서 따로 밥 한번 사고 싶은데 괜찮나요? 네? 저만 따로요? 그럼요. 정말 영광이죠. 사실 회사 들어오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입사하고 회사에 대해 공부하고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사장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대학까지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시고 사무실 한 칸으로 시작한 회사였죠. 또 저처럼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더욱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분과 단둘이 식사 자리를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제 우렁찬 대답에 사장님은 웃으시며 잠시 일정을 확인하셨습니다. 평일 저녁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주말에 점심 괜찮아요? 가끔 가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 음식이 괜찮은데. 아, 주말이요? 주말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쉬는 날 직장 사람을 보는 건 조금 그렇겠죠? 그러면, 네?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집에 계신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 뒤로는 주말은 항상 어머니랑 보냈거든요. 그래야 제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영화관도 가고, 좋아하시는 꽃도 보러 가고, 유명한 빵집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편찮으신 어머니가 집에 혼자 계셔야 해서 주말에는 시간 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잠깐 고민하던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같이 식사하죠? 네? 저희 어머니도요? 그래도 되나요? 당연하죠. 부담 가지지 말아요. 거기 음식이 한식이라 어머님도 드시기 편할 겁니다. 그럼 주말에 보는 걸로 합시다. 당황한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사장님은 일정이 있다며 일어나셨습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건가 싶더라고요.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니까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에 왜 가냐고 부담스럽다며 손을 내저었죠. 그냥 저보고 혼자 갔다 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사장님께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서분이 제게 말하기를 주말 점심에 호텔 예약을 이미 했다는 겁니다. 3명으로요. 더는 물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결국 어머니도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죠. 정말 내가 가도 되는 자리니? 영 불편할 것 같은데 애도 아니고 다 큰 애 직장 사람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엄마. 제가 이번에 따낸 계약이 진짜 큰 건이거든요. 회사에 큰 기여를 했으니까 밥 한 끼 정도는 괜찮아요.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겨우 달래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생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엄청 고급스럽고 천장도 진짜 높고 분위기가 우아하고 조용한 곳이었죠. 직원분이 저희를 안내했고 저희는 룸으로 된 자리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아직 안 오셨더라고요. 앉아서 한 5분쯤 기다렸을까요? 룸 문이 열렸고 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먼저 와 있었네요. 앉아요, 앉아. 아, 이쪽이 지호 씨의 어머니. 웃으며 제게 인사를 하신 사장님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향하자마자 사장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을 본 것처럼 두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기까지 했습니다. 두 분이 혹시 아는 사이인지, 만약 그렇다면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 놀라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두 분에게서 두 분 사이에 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중학생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어머니가 잘 다니던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로 이직한 적이 있었잖아요. 사무실 하나에 직원은 10명도 안 되고 사장님이 영업을 했다던 회사요. 바로 그 회사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어머니와 영업을 뛰었던 사장님이 바로 저희 사장님이었던 거죠. 회사 이름이 중간에 한번 바뀌어서 어머니가 예전에 다닌 회사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다니는 회사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어머니의 전 직장 회사인 줄은 상상도 못 하셨고요. 사장님은 젊은 나이에 호기롭게 회사를 차렸는데 매출이 안 나와서 고민이 많으셨답니다. 직접 영업을 뛰었지만 성과가 그닥 좋지 않았고 사장님 스스로가 영업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대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영업사원을 뽑자고 생각하던 중에 보험 영업사원을 떠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때 회사에서 판매하던 상품들이 여성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았나 봐요. 또 그 당시 남자 영업사원은 너무 뻔하다는 게 사장님의 생각이기도 했고요. 보험회사를 돌아다니면서
회사 한쪽 면에 붙어 있던 실적을 보게 되었고, 그중 실적이 제일 좋은 보험왕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를 발견했고, 말도 잘하고 똑똑한 어머니에게 스카웃 제안을 하게 된 거였죠. 두 분은 매일 함께 붙어 다니면서 일을 했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영업을 했고, 큰 거래를 많이 성사시키게 되었죠. 지금의 우리 회사를 있게 해준 건 분명 지호 씨 어머님이에요. 정말 대단했죠. 상냥한 미소에 똑 부러지고, 때로는 단호하기도 하고, 또 계산도 빠르고 얼마나 신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아, 물론 옛 감정이에요. 오래된 감정이요. 결국 저의 그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었죠. 사장님이 어머니를 좋아했다니, 그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제게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땐 내가 미안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사과할게요. 공과 사는 구분했어야 했는데, 저도 아내를 떠나보낸 아픔이 있는 사람이니까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향했고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러자 말씀이 없던 어머니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왜 사과를 하세요? 바보 같았던 건 저예요. 사실 사장님이 같이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지호가 중학생이었어요. 평생 아빠 없이 살다가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랑 같이 살자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한창 예민한 시기에. 지호가 눈에 밟혀서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하루 종일 붙어서 일을 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마음도 계속 흔들리고.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사장님 탓 아니에요. 세상에나 어머니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돌연 회사를 그만뒀을 때 제게 이유를 말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회사 사장님한테 고백을 받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중학생 아들한테는 말 못할 일이었죠. 제가 놀란 표정을 하고 있자 어머니는 이제 다 지난 이야기라면서 웃으셨습니다. 사장님도 10년도 더 된 이야기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게 괜히 속상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참 운명 같았던 만남을 마무리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어머니 앞에 멈춰섰습니다. 덕분에 우리 회사를 지금까지 키울 수 있었어요. 저 혼자였다면 아마 진작 회사 문 닫았을 거예요. 그때 너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고맙다는 말도 못해서 아쉬웠거든요. 지금이라도 그 고마움을 갚고 싶어서 꼭 연락줘요. 사장님은 어머니에게 개인 번호가 적힌 명함을 주고 떠났습니다. 집에 가는 차에서 어머니는 내내 그 명함을 보고 또 봤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이 10여 년 전에 참 각별했던 사이였다는 것을요. 마음의 깊이가 아주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아련한 눈빛에서 미련이 뚝뚝 떨어지는 손끝에서 그 깊이를 알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장님 지금도 같이 사는 분 없으세요? 회사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응?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지호야? 아까 그 얘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다 지난 일이야. 그런데 엄마는 지금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명함도 고이 화장대 위에 올려두시고. 제 말은 사장님을 만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저도 성인이니까 제 걱정하지 말고, 저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생각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엄마 인생에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해요. 걸림돌이라니, 엄마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어.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만 보고 사셨잖아요. 저 충분히 많이 사랑받았고,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은 엄마만을 위해서 사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러셔도 돼요. 엄마는 저한테 넘치게 많은 걸 주셨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더니 언제 이렇게 컸냐며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자식 하나 생각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던 어머니를 아주 오래 안아드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사장님의 명함을 받은 어머니는 보름을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사장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커피도 한 잔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쁜 곳에 가면 사장님이 어머니 사진을 꼭 찍어주시는데 그 사진 속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사진에서 사랑이 느껴지는 게 사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찍으셨는지 대충 짐작이 가기도 하고요. 앞으로 두 분의 인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친구 같은 사이를 이어갈지, 아니면 정말 살림을 합치게 되실지, 아니면 이러다 또 멀어질지는 그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지만 무슨 선택을 하든지 저는 두 분을 응원할 겁니다. 그저 아쉬운 것 없이 모든 것을 털어내고 아낌없이 마음을 쏟다가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두 분 다 젊은 생에 배우자를 떠나보낸 아픔을 가슴에 품고 일만 하며 쉼없이 달리셨으니까 앞으로는 인생을 조금 더 느긋하게 사셨으면 하네요. 정말 열심히 사셨으니 이제는 그 시간을 보상받기에 충분합니다. 두 분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이제는 회사에서 사원이 아닌 대리가 되었으니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하거든요. 또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열정을 활활 태워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모두 아쉬움 없는 하루를 보내셨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